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죠?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1년에 3번씩 참배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수정주의 입장이죠. 보노다마나 이제 무라야마다마 같은 게 이제 일본의 사죄를 표명한 건데 지워야 된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예컨대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을 그동안 파견했는데 좀 장관급으로 높여서 파견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역사 도발 같은 거를 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얼마든지 과거사 도발, 과거사 관련된 우리를 자극한 도발을 해올 수 있는 성향인데, 그러나 이제 총리의 입장에서 과연 다카이치가 그런 것을 정책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취해야 될 정책은 조율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현실 정치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하고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전 총리가 3번의 만남을 통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일본 쪽을 향해 보도록 하죠.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여성 총리라는 어떤 변화의 상징성에 방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수 색채가 더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가 좀 냉각되거나 혹시 악화되지는 않을까라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또 우리나라와 미국, 한미 관계를 봤을 때는 글쎄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그렇게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만큼 좀 애매하고 물음표가 많을 때는 심층 인터뷰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국민대 일본학과의 이원덕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쭤보기 전에 어쨌거나 첫 여성 총리 내각이 출범했으니 지금의 일본 현지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번 먼저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각이 출범하기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3.8%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시바 내각과 비교하면 높은 거고, 근데 신임 내각에서의 50% 과반이 안 나왔다, 지지율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낮은 거고,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높은 그 지지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베 전 총리가 65%였고요. 네. 스가 총리가 74%, 기시다 총리가 출범할 때 56%였거든요. 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43.8%는 그다지 높은 지지율은 아니다. 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낮으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지금 일본에서도 나옵니까? 아니면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우선 뭐 지금은 막 출범했기 때문에 네. 축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할까요? 우리도 네. 왜 여야 관계에서 보면은 정권 출범하면은 뭐 허니문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를 뜯어다 보면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일본 예. 정치권 전체에서 다카이치가 가지는 위상 또는 지지율이 그다지 지지하는 그 세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겠네요, 그러면. 우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총리에 근접한 건데요. 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뭐 일종의 역전승이라고 할까요? 네. 애초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아주 젊은 정치인이 총재로 등극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극적으로 역전을 해서 그 자민당 총재 선거 5명이 나왔는데, 보통은 1차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를 누르고 2, 3위 연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1위와
4, 5위 연대를 통해 가지고 2, 3위 연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구도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연립정부 형식으로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그 다음 얘기들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만 정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총리 지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자민당은 지난 그 작년에 10월 중의원 선거 그리고 올 여름에 참의원 선거에서 각각 그 참패를 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애를 썼지만 참패를 한 결과 중의원에서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196석이거든요. 233석이 과반 라인인데 196석밖에 없고 참의원은 125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101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 누군가는 작은 정당이라도 연합을 해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공명당이라고 하는 작은 정당과 연립 정권을 꾸려왔는데 이번 공명당이 말하면 결별을 선언하고 네. 이탈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196석 가지고 총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야당하고의 연대를 모색하다가 이제 유신회 당이라고 하는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제2 야당과 네. 손을 잡고 연립 정권을 꾸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공명당과 왜 헤어졌고 동시에 왜 다시 유신회와 그러면 손을 잡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굉장히 흘러가는 겁니까? 어려운데요.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공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창가학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한 26년간 자민당하고 동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연립 정권 내에서 장관직을 하나 얻는 그런 그 위치를 취해 왔는데 예. 최근 선거에서 참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 협력을 한단 말이죠. 네. 선거 협력을 하는데 자민당도 패하고 공명당도 계속 패하면서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보니까 이제 자민당의 금권 체질인 거죠. 돈과 정치 관계에서 투명하지 못하거든요. 비자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스캔들이 폭로돼 가지고 자민당 인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공명당이 우리하고 연립을 계속 하려면은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정치 자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다카이치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그날 걷어차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6년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치권에서도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내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이자 터닝 네, 큰 포인트일 수도 이변이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유신해야 맞는 게 있으니까 또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회라는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건 이제 제2야당인데 예. 숫자로 하면 35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뭐 역시 작은 정당인데 이건 오사카에 지지 기반을 둔 지역 정당입니다. 네. 대부분 당선자들이 오사카 관서 지방에 이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외교안보적으로는 상당히 보수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또 국내 정치에서는 이제 오사카를 제2의 수도, 동경에 있는 제2의 수도로 만들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정치 개혁도 주장하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가진 정당인데 일종의 뭐 야비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가까이 거리에 있는 게 일본 유신회하고 자민당이다라고 하는 아마 요인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예. 상당히 그 어느 야당과 손을 잡고 연립 정권을 꾸릴지 일본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하고 손을 잡고 연립 정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공 정권이 아니라 자유 연립 정권이 수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결국 이제 내각이 출범을 한 건데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유신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행정이나 어떤 규제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제2의 뭐 수도 오사카도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정원도 감축해야 된다라는 쪽이기도 하고 뭐 사회 보험료도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질을 아예 바꾸자는 건데 그럼 그 가능성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정치적 그때 야합이고
이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나라고 네, 너무 판단하십니까? 잘하시네요. 지금 연립정부를 꾸리기에 앞서서 12개 정책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냈는데 예.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민당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 유신회하고 손을 잡은 것은 자민당이 어쨌든 수로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약속했다고 보고, 그래서 12개 항목들을 보면은 다 타이밍이 좀 다릅니다. 당장 실현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목표를 삼고 그쪽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연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가 요구하고 있는 12개 사항을 전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그 점이 바로 지금 다카이치 정권의 말하자면 불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좀 예측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정을 했다가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현실로 안 받아들여지면서 균열이 생기는 경우들은 세계 정치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번 사태는 지켜봐야 될 텐데. 게다가 일본 유신회는 말이죠. 보통 연립 정권을 꾸리면은 공명당은 이제 그러니까 국토교통성 장관 자리 하나를 예.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카이치가 유신회하고 연립 정권을 꾸리면서 장관직 2자리하고 부장관, 정무직에서 한 10명 정도 내각 포스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네. 일본 유신회는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 대신 총리 보좌관 1명만 파견해서 연립 정권을 얼마나 잘 꾸려 나가는지 감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만 하겠다고 해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지금 연립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승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실도 이렇게 따먹고 싶을 텐데. 근데 유신회는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장관 포스트를 원해서 연립을 한 게 아니다.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민당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 다시 돌아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자민당이랑 유신회랑 이렇게 합쳐진 게 그야말로 그냥 선거를 위한 전략적 결합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두 당이 그래도 이념적으로 결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 건지. 왜냐면 어떠냐에 따라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결정될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께서? 크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뭐 강경 보수, 오히려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유신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세한 이제 국내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자민당하고는 상당히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립 정권을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연정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보수층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공명당은 보수지만 좀 중도적이고 온건한 보수였는데 예. 자민당의 이번 카운트 파트너로 삼은 일본 유신회는 좀 보수 강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색깔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책 사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보수냐 리버럴이냐 이렇게 이념적인 척도로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뭐 소비세를 몇 프로로 늘리냐 줄이냐, 가솔린세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또는 뭐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좀 양적인 완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양 정당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수랑 혁신이라는 단어는 막 그렇게 들어맞는 단어는 아닌데 들어보면 혁신적인 부분도 유신회에선 있긴 하는데 주 지지층은 또 보수층인 것 같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지형에서 보수 리버럴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보수는 보수일수록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쪽으로 줄을 서는 거고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과연 퇴행적인 역사 행위, 침략, 식민지 지배 등등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정당화하는 쪽을 보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취하는 게 보수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군비를 확충하고 일본의
대외적인 역할을 늘리려고 하는 쪽이 보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거꾸로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는 진보라고 하는 거는 그와 반대축이죠. 역사 문제에 네. 대해서는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일본의 외교안보 면에서는 좀 더 온건하고 화해지향적이라고 할까요? 평화지향적인 방향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수다, 리버럴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이 워낙 오래되고 여기에 대한 기본 틀로 지금의 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연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진 봐야겠는데 그러면 그 다카이치 얘기 넘어가기 전에 공명당이랑 이번엔 어쨌거나 헤어졌는데 그러면 공명당은 지금 스탠스 자체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해서 좀 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이제는 야당으로 돌아선 거죠. 원래 사실은 정책과 이념은 공명당하고 자민당은 이게 잘 안 맞는 정당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그게 터진 거고요. 공명당은 네. 복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말하자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공명당하고의 연정이나 협력이 대단히 중요했던 게 일본의 선거구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서 공명당 지지자들이 공명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에서 자민당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가 각 소선거구에 한 2만 명 정도가 공명당 지지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명을 보태서 자민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꽤 많았고 그게 네. 의석 수는 한 4, 50석이었다고 그럽니다. 복잡하셨네요.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는 양강 구도들은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인물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카이치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워낙 첫 여성 총리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의 그리고 어떤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뭐 여성 총리라고 하는 건 많이 알려진 건데 일본의 헌정사에서 보면은 일본이 의원 내각제를 도입한 게 1885년이거든요. 한 네. 140년 전에 도입해서 이번 총리가 104대 총리라고 하는데 여성 총리로서는 처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의미별로 하면 자민당 출신의 총리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시바 하면은 이시바의 아버지도 정치인. 그렇죠. 또 맞아요. 기시다 하면 기시다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정치인. 네. 아베도 그 총리의 전 총리의 손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습 의원들이 판을 치는 게 이제 일본 정치 특히 자민당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가 셀러리맨입니다. 그러니까 비세습 정치인이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하나의 느낌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만큼 기반은 떨어질 수 기반은 있겠네요.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0선 의원이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서 상당히 정책이나 그 정치 면에서는 수완을 발휘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민 당내에서의 위치로는 보면은 파벌의 영수도 아니고 또 좌파 세력을 끌고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총리 선거에서도 총재 선거에서도 상당히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두 번이나 있던 것이고요. 이념적인 성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수 강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디어에서 많이 극우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극우는 보수 강경보다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일종의 거리에 나가서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극우까지는 아니고 일본 정치권 내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 색깔이 강한 강경 보수의 이념과 정책을 지향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개정해야 되고 평화헌법이니까 평화헌법은 네. 개정해야 되고 일본의 자위력을 강화해야 된다. 또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일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 국가하고 개인 관계에서도 보면은 국가가 오히려 민보다 국가가 더 그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보수 강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그러면 자민당이나 또 아니면 유신의 그 연정 안에서도 굉장히 특정 부류에서만 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현재는 뭐 그 원팀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각 인사라든지 당직 인사를 비교적 탕평 인사를 했는데요. 예. 여전히 다카이치가 만약 그 국민적인 지지를 상실하거나 뭔가 실책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 도처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앞에서도 전반적인 흘러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 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떤 좀 부침들이 있을 수 있는 이념이나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고이즈미를 꺾고 이렇게 당선이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그 일본의 최근에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자민당이 그 참정당한테도 패하고 또 국민민주당이라고 하는 작은 야당한테도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자민당의 색깔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보수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드 제너레이션들의 자민당 지지자들은 이 다카이치 같은 보수색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긴 하죠. 그래서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총재 선거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반은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획득해야 되고 반은 현역 의원들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카이치는 당원표에서는 1위를 했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 자민당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2위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말하자면은 아소따로라고 하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가지고 있는 이 노회한 정치인이 4위하고 5위의 지지 그룹을 연대해가지고 다카이치에게 몰표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본의 아마 90%의 미디어에서는 다 고이즈미 총리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변을 일으키면서 다카이치가 1위에 1위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로 등장했기 때문에 다소 그 좀 이변이라고 할까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보면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이 특정된 당선된 후보가 너무 좋은 인물이어서 몰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진짜 못 뽑겠어 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우는 후자에 가까운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사람은 나이가 44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그 국내에서는 펀클 색좌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데 펀하고 쿨하고 뭐 네. 섹시하다고 환경 문제를 설명할 때 그랬다는 예. 거죠.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통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실책 실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총재 선거 과정에서 고이즈미를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또는 뭐 일본 지지자들의 그런 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고이즈미가 조금 더 성숙할 때를 기다렸다 다음 총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대체로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각이 출범을 새로 했으니까 앞으로의 얘기들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일단 다카이치 내각에서 좀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조가 예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뭐 일본 정치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좀 길게 보면은 30년 이상의 지금 경제 침체를 계속해서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과거 일본의 영광의 시대로 일본을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아마 지금 다카이치에게 당면한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본도 강해져가지고 네.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거지만 단기적인 과제는 당장 고물가 대책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신의 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감세를 해서라도 좀 소비자들의 그 실질 소득을 좀 높여야 된다. 해서 감세를 추진해라. 또는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 서민들이 실질 소득을 높이고
나름대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지금 비등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카이치는 우선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려놓는 데부터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카이치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답습하는 거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예. 아베 총리 하면 우리 또 기억에 새로운 것은 아베노믹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하고 통화를 그다음에 적극 재정을 하고 또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바로 이 지금 다카이치가 취임을 하면은 바로 그러한 아베노믹스와 같은 형태의 경제 정책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적극 재정인데 네. 재정을 풀어서 돈을 풀어서라도 일본 경제를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게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각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게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진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도 그러면 이 내각이 추구하는 통화정책 스탠스는 어쨌거나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쪽이겠네요. 그러면. 물가를 잡음과 동시에 실질 소득을 늘려야 되는 이제 돈을 푸는 쪽인데 그러면 쉽지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세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지 않죠. 예.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일본 은행의 그 독립성은 우리가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일본적인 맥락에서는 가장 그 다카이치가 싸워야 될 상대는 재무성입니다. 네. 어느 나라 재무성도 마찬가지지만 돈 지갑을 풀지 않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재정을 안정시켜야 되고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은 어느 총리들도 이 재무성의 그러한 건전 재정 입장에 맞서 가지고 돈을 푸는 일을 쉽게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기재부인 건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자기의 그 가까운 그 동지 관계에 있는 다카이치 산하의 가장 그 여성으로서 재무성 출신으로서 정치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가타야마 사츠키라고 하는 여성 재무장관을 앉혔고요. 네. 그다음에 정무조사회에도 재무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앉힘으로써 이제 적극 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당분간 일본 경제는 재정을 푸는 쪽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말하자면 통화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다카이치 총리 등장 가능성이 생기면서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급등했죠. 얘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총리로 부상하다가 공명당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주식도 같이 떨어졌다가 예. 이번에 총리로 등극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지금 아마 니케가 아마 49,900까지 갔다고 맞아요. 그러죠. 네. 5만에 근접한 네. 지수를 보이고 있는 걸 봐서 시장은 일단 다카이치의 등장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외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사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스탠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향점은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본 경제의 지금 체력으로 볼 때는 어떠한 극약 처방을 써도 간단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의 진단이지만 일본 경제는 약 30년간 거의 지금 0.3%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다른 나라가 지금 3, 4% 달려갈 때, 뭐 중국 옆집에서는 10%로 달려갈 때, 말하자면 일본의 경우는 30년간 이제 그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 경제 외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 뭐 인구가 굉장히 그 초고령화로 진행되고 저출산하면서 인구 말하자면 생산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배경에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에 일본이 좀 늦었습니다. 네. 아마 그것은 주로 제조업 성장 신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늦어졌다고 보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버블 번개 이후 90년대 이후에 일본은 거의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기업도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사실 투자하지 않고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그 시책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일본 경제 행위자들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의 아마 그 쓰라린 추억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도 별로 안 하고 뭐 부동산은 물론이고 해외 순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일본 경제를 좀 짓누른 요인이어서 정권이 교체돼서 어떤 경제 시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쉽사리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안에서 좀 돌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게 다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하와이가 사실상 일본 땅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네. 일본인들이 다 샀던 적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게 부메랑이 된 상황이고 또 하나 얘기하다가 궁금한 게 어쨌거나 돈을 좀 풀어가지고 실질 임금도 높이고 경제를 활력을 돋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각의 추진 방향인 것 같은데 얘기 참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전 세계 1위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나라는 갸우뚱함도 좀 있긴 한데 실제로 가능한지 안 그러면 빚은 제쳐두고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응급 처방은 계속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래서 평가하세요? 우리가 극약 처방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바로 일본 재무성이 지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재정 적자가 말씀하신 대로 GDP 2.5배 정도 되는 예. 나라는 지구상에 뭐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지만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긴축을 해야 되고 재정을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풀어서라도 일단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몰핀을 주사를 놓는 게 아니냐 하는 네. 그런 비아냥도 존재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몰핀 한 개 계속 맞다 보면 다음번엔 2개 놔야 되고 다음번엔 3개 놔야 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 쪽이야 저희가 계속 뭐 팔로업 할 테니 이 정도로 하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노선인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보수하고 리버럴 소개할 때 보수는 기본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네. 군사력을 늘리는 쪽이라고 했는데 다카이치 정권은 그것을 추진할 걸로 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위 GDP의 1%만을 방위비에 쓰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기시다 정부 2022년 들어와 가지고 소위 방위 정책 개혁을 해 가지고 이제 2% GDP의 2%를 방위비에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다카이치 정권은 이걸 더 가속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도 핵 추진 잠수함 등등해서 상당히 고성능의 무기를 더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강한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강한 일본. 헌법도 개정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자민당의 당론이긴 하지만 네. 문제는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이 두 개 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원에서 3분의 2의 의석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유신의 해하고 잡아도 과반수를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인데 과연 3분의 2의 의석을 얻어서 평화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난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무리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군비를 늘리고 조금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건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유신회가 주장하는 것과 어쨌거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의석수가 너무 모자라네요. 의석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고 또 일본 국민의 50% 정도는 지금 평화헌법으로 살아가는 게 어때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당분간 헌법 개정은 어렵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또 지지율 떨어지고 장악력 떨어지는 건데. 근데 뭐 헌법 개정은 워낙 지금 일본에서는 논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더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안보 정책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좀 외교 정책 쪽으로 보면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네. 중국하고는 다소 맞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북한하고는 당연히 맞서는 방향으로 가겠죠. 지금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로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미국하고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한국하고의 안보 협력을 추진한 쪽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와의 관계니까 이거는 잠깐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미일 관계나 중국 관계, 북한의 관계를 그냥 러프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이전 내각과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나 이 부분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변화가 좀 예상이 없습니다. 됩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자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은 크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동맹을 심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민당 어떤 의원들도 이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중국을 포용하거나 좀 중국하고 대화 협력도 한편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맞서는 쪽입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소위 안보적으로는 반중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고 예.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하고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무력 충돌이나 신경전이 가능할 정도로 이 다카이치 내각의 그 어떤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좀 강경한 편인가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가령 동중국해에서의 해상에서의 어떤 그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일본이 나름 좀 강하게 입장을 취한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아마 전 정부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단독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걸 아마 일본 지도자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군사적으로 중국하고 충돌을 마다않는 방향의 그런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다만 대만 문제에서 유사가 생겼을 때 일본이 미군을 어느 정도 후방 지원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중국 해군의 이제 팽창에 대해서 그걸 견제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스탠스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계속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출범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약간 톤이나 결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도 여쭤볼 텐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죠?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1년에 3번씩 참배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와든 중국과든 강경한 자세고. 역사 추정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고노다마나 이제 무라야마 다마 같은 게 이제 일본의 사죄를 표명한 건데 네.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같은 거는 지워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예컨대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을 그동안 파견했는데 좀 장관급으로 높여서 파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 보면 우리나라와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일본의 지금 외교 경제적 상황과 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본다면 악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일본에서 먼저? 라는 갸우뚱함도 좀 있거든요. 아마 역사 도발 같은 거를 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얼마든지 과거사 도발, 과거사 관련된 어떤 우리를 자극한 도발을 해올 수 있는 성향인데 네. 그러나 이제 총리의 입장에서 과연 다카이치가 그런 것을 정책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취해야 될 정책은 조율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현실 정치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하고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전 총리가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양보도 하면서 이득을 얻어 가려고 이렇게 어찌 보면 쿵짝이 좀 맞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새로운 내각에서는 그런 쿵짝이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취임 기자회견을 보고 아마 크게 궁합이 안 맞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지금 한국 미디어에서는 당신의 그 출연으로 말미암아서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맞아요. 극우 맞아요. 세력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다카이치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한국 김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고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머지않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게 될 텐데 정상회담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 협력이 중요한 나라다. 중요하고 더욱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카운터 파트너는 꼭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자신이 집권한 다음에 그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김이랑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믿고 이게 잘 될까에 대해서 왜냐면 워낙 미디어에서는 이제 악화될 것이다라는 게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다카이치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신념이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가령 그 10월 17일이 야스군이 축에 그 추모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예.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다카이치가 그걸 아마 참배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참배를 자제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관계에서는 또 그 총재 선거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지금 잘 유지되고 그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하고의 관계를 소중하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 필리핀 등하고의 관계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봐서는 아마 평소에 그런 우익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으로 표출하는 일은 아마 자제하지 않겠냐. 말하자면 발톱을 좀 숨기고 있다가 때가 오면은 그거를 드러낼지 모르겠으나 아마 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하고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새로운 내각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반일적인 언사를 많이 보였던 후보 시절에는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총리하고의 그 만남을 세 번씩이나 가지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다져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의 총리가 바뀌더라도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일본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그 당면하고 있는 국제 정치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 이해와 이익은 지금 거의 일본하고 일치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정학적인 위기에 한일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공동 이익이 있다고 한 점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국제 통상 질서, 무역 질서가 엄청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공유된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하고의 협력은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적인 성향의 총리가 등장했다고 해서 일본하고의 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일본하고의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윈윈하면 좋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만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정치, 외교, 그다음에 군사 분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도 새 정부 내각이 출범했고 우리도 새 정부가 나온 상황에서 항상 첨예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러면 그 힘의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나에 대한 궁금증도 문득 좀 들어서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뭐 힘의 역학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 강성 국가를 추구하는 일본과 안보적으로 어디까지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군사적인 그 관계의 강화 이런 거에 지금 대항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한 점에서는 아마 일본도 한국도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의 미국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안보 협력을 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또는 뭐 기술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건 좀 유치한 질문인데요. 나름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최우선 순위는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요? 아베 총리 때 트럼프 1기 때 그 밀월 관계를 유지했고요. 예. 지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논평을 했고요. 아마 머지않아 28일쯤에 다음 주쯤에 이제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좋은 관계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 때 우리에게 괴로웠던 것은 미일이 협조하면서 한국을 따돌리는 식의 그런 관계가 상대적으로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각국 정상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스탠스를 펼치게 될지는 지켜보면서 그 구도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벌써 50분이 지나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국면에서 정리는 해보도록 할 텐데 일본 내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뭐 인플레이션이나 엔저랄지 임금의 정책 그리고 실업률 증가 그다음에 실질 임금 노동력에 대한 저하들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서 어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령 소비세, 특히 식료 관계 소비세는 2년간 좀 중단하자. 세수를 걷는 거를 중단하자. 10% 지금 소비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그 저소득자에 대한 소비세 상한선을 소비세 면제의 그 한 라인을 조금 더 높여서 말하자면 저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걷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합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하는 문제에 당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또는 아니면은 통화를 막 증발해서 이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일본 경제는 굉장히 지금 처방전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신 총리가 과연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부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주장은 했지만 과연 어떤 정책 수단으로 이 동시에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주셨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지지율 43.3%의 절대 다수는 결국에는 보수층 그리고 고령층이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도 양극화지만 정치적으로도 양갈래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도 정치 지형이 좀 보수화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 르팽이 나타나고 이태리에서 그 극우적인 정치인이 나타날 정도의 풍토는 아니지만 일본도
보수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침체가 계속돼 있고 네. 일본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경제대국, 제2의 경제대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 통계를 보면은 독일 내도 GDP 면에서 뒤졌거든요. 네. 이제 세계 4위 경제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5년 뒤에는 영국에게도 밀리고 인도에게도 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심리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조금 강한 국가, 더 부유한 일본에 대한 그 향수가 있고 과연 그걸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은 누구일까 생각하면은 강한 보수색을 띈 그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일본 정치도 서서히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카이치가 과연 보수층의 지지에 플러스해서 그 중도층까지를 그 품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을 늘려갈 수 있을지는 이 또한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일본의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은 좀 어때요, 교수님? 일본도 역시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올드 제너레이션들은 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입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젊은 분들은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소득도 굉장히 줄었지만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 이외에는 자산을 축적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일본의 젊은 층들도 좌절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서 지난번 참여선거처럼 참정당과 같은 극우적인 성격을 띤 정당들이 바로 그 세력들, 그러한 그 젊은 유권자를 향해서 말하자면 손짓을 하는 거고 조금 더 극우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도 세대 간의 지금 이 갈등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젠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아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본 안에서도 결국 그러니까 이게 젠더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선전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의 젠더 갈등도 좀 심각합니까? 우리만큼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2030에서의 젠더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할까요? 지금 여권이 그 젠더 평등이 덜 실현된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 비율이 한 20% 정도고요. 네. 여전히 다카이치조차도 부부 별성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젠더 문제를 보는 하나의 그 척도가 되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최근 이제 리버럴한 정치인들이 나서서 결혼을 하면은 자기 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이면서도 그리고 여성 직업인이면서도 그걸 반대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일본은 젠더적으로 보면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카이치 스탠스는 굳이 젠더 평등을 막 이렇게 힘주고 강조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젠더 학자들이 여성 총리가 등장했는데 왜 젠더 평등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냐. 그러게요. 그리고 여성 장관도 2명밖에 없는 건 뭐냐.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징의 변화를 봤을 때 좀 부딪히는 이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에서부터 첫 여성 총리인데 보수 그리고 어떤 혁신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그러다 보면 주위에선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전에 보수적인 계보를 계승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젠더에서도 비슷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천황의 계승과 관련해서 여성의 천황 계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반이 사실은 여성 천황의 등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천황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침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새로운 내각 출범과 함께 지금의 상황들이나 또 앞으로의 전망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저도 사실 머릿속으로 그냥 되게 분산된 정보들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그 맥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외교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떤 스탠스나 그리고 워딩들을 해놓을지는 저희가 계속 뉴스 팔로업 해보도록 하겠고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일본학과의 이원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